빼어난 외모를 가진 한 독일인 승무원이 비행기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변기를 어떻게 쓰면 변기가 이 모양이 되는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며 승무원 일을 그만두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 에밀리아 밀러라고 합니다. 제 첫 번째 직장은 항공기 승무원이었어요. 13년 전쯤 페남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 승무원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면서 승무원에 대한 환상을 키웠던 거죠. 운이 좋게도 큰 어려움 없이 항공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 직장 생활은 맘 같지 않더라고요. 웃으면서 승객분들을 응대해야 하는 것도 은근히 진 빠지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진상이 너무 많았어요. 유럽 노선 위주로 일을 할 때는 진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화권이기도 하고 비행시간 자체가 짧아서 할 일도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럽 노선에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좀 먼 나라로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승무원들은 장거리 비행을 가면 목적지에서 며칠을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호텔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니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승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배정받은 장거리 노선이 독일, 중국 노선이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저에게 딱 좋은 목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된 모든 선배들이 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빈자리가 중국밖에 없어서 어떡하니? 한국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일본이 나았을 텐데 걱정이다. 저는 중국 승객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배들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어봐도 네가 직접 겪어보는 게 낫겠지 라고 말하며 대답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들이 왜 그런 걱정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비행기 내에 표시등이 뜨면 안전벨트를 풀잖아요.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푸는 그 순간 항공기 내에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치즈 냄새와 좀 비슷한데 저는 치즈를 워낙 좋아해서 아주 지독한 치즈 냄새도 잘 맡아요. 그런데 객실 내에서 나는 냄새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폭발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선배 승무원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선배는 침착했어요. 이마를 한번 짚더니 객실을 돌아다니며 무엇을 찾더라고요. 선배가 다다른 곳은 한 중국인 승객 좌석 앞이었는데 선배는 아주 정중하게 승객에게 손님 신발을 좀 신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보니 그 승객이 양말까지 벗은 상태로 다리를 꼬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자한테서 그런 발냄새가 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다리를 꼰 탓에 옆에 있는 승객에게 발이 살짝씩 닿고 있었어요. 제가 옆자리 승객이었다면 당장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을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불결한 냄새였어요. 그런데 중국인 승객은 내가 왜 네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선배는 냄새로 인해 주변 승객들이 불편해한다고 잘 설명했지만 중국인 승객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인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손님까지 나서서 설득한 끝에 양말은 신었지만 이미 비행기 안에 그 냄새가 가득 차서 미치겠더라고요. 비행기 타면서 멀미 난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선배에게 듣기로는 이런 일이 정말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냄새가 너무 심하고 목소리도 크고 민폐인 행동을 민폐인지 모른다고요. 중국행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인이 많다 보니 중국행 비행기는 유달리 승객들의 컴플레인이 심하다고 합니다. 중국 노선을 운행하다 보면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일본인과 한국인들도 보게 되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선배들이 한 말이 공감되더라고요. 일단 이 삼국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달랐습니다. 중국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비행기 뜨기 1분 전까지도 나타나지 않아서 몇 번이나 방송을 하고 뛰어다니면서 찾기도 했죠. 새치기는 일상이고요. 그런데 또 웃긴 게 같은 중국인들끼리는 새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본인들은 점잖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중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싫을 때가 있었어요. 일본인 승객의 티켓이 기계에 인식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한 데스크와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승객은 40분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이건 저희 측의 잘못이 맞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이고 사과하고 비록 이코노미 좌석 내에서의 이동이었지만 좌석 업그레이드까지 진행해서 도왔습니다. 그때는 분명 괜찮다고 말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다니 오히려 고맙다면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인 승객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행이 끝나자마자 상급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자마자 미친 듯이 깨졌어요. 일본인 승객이 말을 어떻게 옮긴 건지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오목조목 짚어가며 제가 승객을 상대로 역갑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와 함께 있던 동료들이 제 편을 들어주어서 잘 넘어갔지만 이후로 상사에게 찍혀서 일하는 내내 곤욕을 치러야 했어요. 반면에 한국인 승객들은 겉으로는 툴툴거리는 듯해도 일본인처럼 앞뒤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불편사항이 생기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쿨하게 돌아섰죠. 한국인들은 문제 해결이 좀 오래 걸려도 어쨌든 해결이 되면 된다 주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한국인 손님은 찾아다닌 적이 없어요. 왜인지 안 보인다 싶으면 비행기 타는 곳 앞 구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전부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속도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여권과 티켓을 한 번 더 확인하잖아요. 한국인 승객들은 백이면백 여권과 티켓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요. 몇 년 동안 호흡을 맞춘 직장 동료처럼 손발이 딱딱 맞죠. 기내식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승객들은 선반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내리는 반면 한국인 승객들은 승무원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내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리에도 눈이 달린 건지 기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귀신같이 알고 움직이더라고요. 솔직히 응대하기 가장 편한 손님들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노선으로 스케줄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시 유럽 노선으로 가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로 간절했냐면 이게 안 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오랫동안 꾼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중국 노선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행 노선은 이미 꽉 차 있었고 한국 노선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승무원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이 사용한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다짐했어요. 대체 변기를 어떻게 쓰면 변기가 이 모양이 되는지 더러워서 못해 먹겠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정말 비위상하거든요. 저는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길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스페인 언어를 배우고 싶기도 했고 같은 유럽이지만 스페인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스페인에서의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소매치기가 프랑스보다 심하더라고요. 독일은 유럽에서도 치안이 좋은 편이라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스페인에서 몇 번 털리고 나니 소매치기,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저를 힘들게 했던 요소들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요즘 스페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관광객들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며 물총을 쏘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어요. 같은 유럽 국가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 혐오는 저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남자 4명이 제 앞에 나타나서는 대뜸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줄 돈이 없다고 했죠. 그러자 남자들은 저를 둘러싸고 큰 소리로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남자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그저 나를 겁주고 괴롭히려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도망가고 싶었지만 덩치가 산만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도망도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큰 소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없던 인적 드문 도로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음식점과 카페가 있었고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이 악물고 저를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외국인 여성이 험한 일을 당했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본 터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괴한들보다 키가 한 뼘 이상 작아 보이는 동양인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중국 노선을 몇 개월 동안 다녔던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인이 분명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 2명은 큰 소리를 내며 그 괴한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키가 173인데 저보다 조금 커 보이는 걸 보니 175 혹은 176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그 괴한들은 190은 거뜬히 넘어 보였어요. 저는 이 두 한국인이 큰 일을 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다 쳐도 같은 남자에게는 주먹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그들은 혐오의 대상인 관광객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90이 넘는 거구의 남자 4명은 자신들보다 15cm 이상 작은 한국인 남자 2명에게 처참히 깨지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괴한이 남자들을 밀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한국인 중 한 명이 괴한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버렸어요.
그 커다란 사람이 악소리 한 번 내고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일행은 주먹을 축혀 세우자 다른 한국인 한 명은 거구의 벨트를 잡고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이런 식으로 큰 동작 한 번 없이 4명을 해치워버린 거였습니다. 진짜 고수는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2명의 한국인에게서 그런 내공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건들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괴한들이 떠나는 걸 보니 안심이 돼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곧바로 저를 부축하며 일으켰어요. 그리고 괴한들이 떠나자 식당에서 저를 흘끔흘끔 보던 유럽 남자들도 다가오더라고요. 괜찮아요, 아가씨? 라며 유럽 남자들이 다가오는데 인중을 확 잡아 뜯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모르는 척하고 있을 때는 언제고 걱정하는 척이라니. 게다가 그 유럽 남자는 가시는 곳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한국 남자분들을 밀어내며 아시안을 어떻게 믿겠어요. 가실 거면 저랑 가는 게 낫죠. 자, 제 손을 잡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170이 넘는 키에 독일 승무원으로 일했던 터라서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제 외모가 남자들이 호감을 가질 만큼 예쁜 외모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이 다 끝나니까 몰려드는 거였죠. 유럽 남자는 대체 자기가 한국 남자보다 나을 거라는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유럽 남자의 손을 확 밀치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위협받고 있을 때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서워서 외면하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준 분들이에요. 당신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2분과 같은 용기도 없으면서 인종 하나 믿고 거들먹거리는 꼴이라니 정말 역겨워서 못 봐주겠네요. 이렇게 말하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그 한국인 남성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분이 아니었으면 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2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제가 괜찮으면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2분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 괴한들이 숨어 있다가 어디선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는 숙소에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분 중 한 분은 스페인에서 가이드를 하고 계셨는데 여러 나라를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저렇게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해외 나와 보니까 저런 건 아주 일상이더라고요. 특히 스페인도 여성분들에게는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얼마나 더 머물지 모르겠지만 꼭 몸 조심하세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위협하던 괴한들,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던 사람들, 그들과 대조되는 용기를 보여준 한국인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한국으로 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왜인지 모르게 한국으로 가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어느 날 저는 비로소 한국을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몰랐고 기대 반, 두려움 반, 온갖 마음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기는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한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만난 한국인들처럼 친절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대한 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걸 스페인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해 기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다짐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마치 미래도시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과거의 흔적을 유지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지은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시라는 느낌이 강해요. 반면에 독일은 전쟁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사라져서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최신식이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항부터 최첨단, 최신식이더라고요. 저는 위, 아래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만 타봤지 평지에서의 이동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무빙워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 곳곳에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공항의 한쪽 벽면을 LED로 꾸며서 영상을 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독일 건물은 깨끗하긴 하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차갑고 딱딱하기만 하지 디자인적으로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건물의 디자인 자체도 남다르더라고요. 이런 놀라움은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길쭉길쭉 솟은 건물과 곡선과 직선을 적절히 섞은 엄청난 디자인을 보니 한국의 건축 기술마저도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건축 쪽 일을 하시는데 단순히 네모난 건물을 만드는 건 쉽지만
다양한 형태를 구사하는 건 엄청난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멋들어진 건물 외관을 디자인해도 만들 수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 기술 좋은 업체를 찾는 게 건축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의 건축 기술은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봐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역 코엑스 미디어 아트 광장이라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웬 건물 외관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숨을 쉬는 것까지 잊을 정도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영상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3D 기법을 이용해서 사물이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준 거였어요. 저는 5개 광고에 이런 신식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만 보니 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부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그 장면을 찍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는 듯 자기 갈 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식 문명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여기서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나중 일이지만 한국에서 친해진 한국인 친구와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유럽의 앤틱한 느낌이 더 부럽다고 하던데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그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합니다. 유럽인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거릴 때 한국인들은 에어컨 나오는 엘리베이터에서 편하게 다니잖아요.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가 들어온 곳에서 사시사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도시도 깨끗하고 깨진 보도블록은 그때그때 교체가 되어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부디 한국인 분들이 발전된 도시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 외국인들은 서울을 신기해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되는 수백 가지의 대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흥분했던 것 같네요. 다시 처음 한국에 왔던 때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았던 건 스페인에서 만났던 한국인 남성분에게 들었던 치안이었어요. 치안에 관한 건 두고 볼 것도 없겠더라고요. 해가 다 진 깜깜한 밤에 교복 입은 어린 소녀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말 다 했죠. 해가 지면 길거리에 있는 모든 불은 다 꺼버리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밤거리는 밝았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밝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뉴욕을 갔을 때 뉴욕도 한국처럼 밤이 밝았지만 위험한 건 매 한 가지였거든요. 곳곳에 노숙자가 누워있고 마약을 한 사람들이 뒷골목에 넘쳐나니까 어련하죠. 그런데 한국은 골목골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불황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혼자 밖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서 차도 아니고 걸어서 이동한다? 제 평생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게다가 한국은 도어락이 무엇보다 편리하더라고요. 독일도 그렇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도 열쇠를 사용합니다. 열쇠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넣어서 냅다 돌리는 게 아니라 열쇠를 구멍에 넣은 상태에서 살짝 뺀 뒤에 열쇠를 살살 돌려야 덜컥하는 소리가 나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몇 번 돌려야 문이 열리죠.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보안 때문에 이런 복잡한 열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복잡하다 보니 열쇠를 한번 잃어버리면 문을 뜯어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열쇠공을 부르는데 돈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도어락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도어락이 열쇠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럽에서처럼 도둑이 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안이었는데요. 아주머니가 대뜸 오시더니 오늘 오후에 사람이 왔다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집 앞에 보안용 안전 도어록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CCTV 같은 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이미 건물층마다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건 저희 집 현관 앞에 설치해서 사람이 오고 가는 걸 확인하는 기계였습니다. 핸드폰에 연동이 돼서 언제 이 집의 문이 열리고 닫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마이크도 가능해서 침입자에게 경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아이고, 아가씨, 혼자 사는데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또 있겠어? 한국에 있는 동안은 안전하게 지내야지. 주기적으로 검사해 줄 테니까 안심하면서 지내요. 이런 걸 설치해 주신다고 해서 월세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정말 자신의 세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신 거였습니다. 자기 딸도 아니고 손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섬세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고 스페인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남성 두 분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처럼 친절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했던 게 무색하게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친절한 사람들만 만났답니다. 소매치기와 도둑, 강도가 들끓는 유럽에서도 이런 관심은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사건이 생기면 그러게 네가 조심했었어야지. 여기에 도둑 많은 거 너도 알고 있었잖아? 라는 말만 안 하면 다행이죠. 게다가 제가 살던 건물 입구는 비밀번호를 쳐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1차적인 보안이 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저는 집이라는 곳이 이렇게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걸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딱 한 곳,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 주변에 있는 굴다리였는데요. 그곳으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어두컴컴해서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곳을 공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뭘 공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공사가 마무리되더라고요. 역시 빨리빨리의 민족. 저는 어떤 공사를 한 건지 궁금해서 굴다리로 찾아갔습니다. 공사를 통해 변한 굴다리 내부의 모습은 정말이지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굴다리 곳곳에 조명이 설치되었고 우중충했던 콘크리트 벽면은 알록달록한 타일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음악까지 나오더라고요. 굴다리에 들어가면 소음이 차단되면서 갑자기 무서운 기분이 드는데 잔잔한 음악 소리도 나오니까 이게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정돈된 산책로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이렇게 밝게 만들어 놓으니 이 굴다리의 존재를 모르던 사람들도 굴다리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위험성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이고 저는 공사 이후로 매일같이 굴다리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이미 안전으로는 세계 1위 수준인 한국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보고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위험을 시민들이 감당하게 만드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여자라면 무조건 한국에 와서 살아야 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학당을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대뜸 한국에서 산다고 선언을 하니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어요. 당연하죠. 스페인은 가까우니까 그렇다 쳐도 한국은 너무 먼 나라잖아요. 제가 안전한 나라라고 아무리 말해도 부모님은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국의 모습이 판타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의 선진화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건축일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는 제 예상대로 서울 도심을 돌아다닐 때마다 판타스틱을 연신 외치셨어요. 어머니는 삼겹살과 소주의 매력에 푹 빠지셨죠. 특히 쌈장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하고 맵지도 않은 그 맛에 감탄하며 나중에는 쌈장만 퍼드실 정도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시기 전에 쌈장을 잔뜩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뒤에야 어머니는 안심을 하셨어요. 부모님은 고기를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파절이와 쌈장을 올려 드셨습니다. 독일인들은 고기로 소시지를 만들 궁리나 하지 이렇게 건강하게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찾지 않아 건강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음식을 알려주면 아마 바로 채식을 그만둘 거다. 이게 말이나 되니? 야채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있다는 게? 서방 국가에서는 야채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하지만 야채를 싫어하면 샐러드를 안 먹게 되죠. 하지만 한국처럼 나물이나 쌈을 통해 야채와 채소를 먹으면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매우 맛있고 말이죠.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내내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지셨어요.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시기 전 한국 마트를 싹 털어서 한국 양념을 가져가시기도 했습니다. 가자마자 한식을 만들어서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머니는 그 먼 독일에서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다가 한식당을 오픈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딸이 혼자 살아야 하는 곳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음식이 맛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는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달아주신 스마트 안전도어록을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여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한국의 길거리가 얼마나 안심되고 안전한 곳인지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죠. 결과적으로 부모님은 안심하고 독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나라라면 제 동생인 아리아도 한국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부모님의 허락 아래 한국에서 머물며 한국어 공부를 했고 현재는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엔 저희 학원에 오는 사람들의 국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오게 되는 계기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저는 앞으로도 쭉 한국에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민 준비를 하고 있고 국적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역사부터 문화, 사회, 경제까지 전반적인 것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당당한 한국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신 한국인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있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소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귀화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